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고2 학생들 논술로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2 논술 합격의 모든 것. 제가 강의를 기획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특히 이제 내신이라든지 수능이 받쳐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고등학교 내내 멍 때리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그런 학생들이 멍 때리게 다니지 말고 수능에도 도움이 되면서 대학도 지나갈 수 있는 논술 전형으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2 논술 합격의 모든 것이라는 어떤 주제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목표로 이렇게 대학을 가겠다, 이게 사실 없죠. 뚜렷하게.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고2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시간이 훨씬 빨리 가잖아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저희 딸내미도 고3인데 중학교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더니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저도 이제 고3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고3은 정말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주어진 지금의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그나마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방법을 조금 알아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도 모르고 평상시대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때랑 또 다르고 중학교 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술로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걸 조금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입시라고 하는 건 중학교 과정과는 다르게 엄마 아빠가 시킨다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올해 대학을 갔고요. 둘째는 지금 고3인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고3 때는 심지어 수능 시험을 안 봤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결단을 딱 내리고 나니까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정말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하더니 이제 홍대 자율전공 합격하고 농협대 합격했는데 농협대를 갔습니다. 여튼 그래서 정시로 한 세 군데를 합격했구나. 하여튼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기가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그 결심의 동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결단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많은 경우 고2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단이 안 요 정도 하면 내가 갈 수 있겠는데? 라고 뭔가, 심적으로 동기부여도 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자. 라는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 못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어느 정도로 해야, 정시나 수시를 통해서 혹은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거든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최근에 고등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랑, 두 번째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선택,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지만이
직접적인 어떤 공부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을 가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학종은 뭐 저도 이제 학생부를 보거나 하면서 어떻게 가이드는 하지만 이제 제가 주된 관심사가 저 논술이라든지 독해 이런 쪽에 논리적 사고력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에 관심, 제가 철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인문학이나 철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얼마나 낯선 제시문을 자기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을 기를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논술을 통해서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면, 그래서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어와 논술이 많이 유사해졌어요. 과거에는 국어와 논술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 논술은 제시문도 훨씬 어려웠고요. 그리고 글을 써야 되니까 진입장벽이 조금 높았어요. 근데 최근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국어와 논술이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비슷비슷해졌어요. 수능 제시문에 나오는 국어 지문이 혹은 문학 지문이 혹은 비문학 지문이 논술 지문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 지문에서 약간만 플러스 알파 하면은 뭐가 된다? 논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와 논술의 경계가 흐릿해졌어요. 결국 최근의 논술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국어와 논술 이 섞인 어떤 독해 실력을 물어봅니다. 독해, 어떤 독해 실력을 물어볼까요? 어떤 독해 실력을 물어볼까요? 비문학, 문학, 비문학과 관련된 그냥 독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어떤 논술 시험의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최근에 논술은 뭘 물어본다? 재심은 독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글쓰기, 선생님 저 글 못 쓰는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요? 걱정을 마세요. 최근의 논술 문제는 글을 잘 쓰냐 못 쓰냐를 묻지를 않아요. 재심은 독해 문제입니다. 재심은 독해 문제. 얘가 주어진 재시문을 잘 읽느냐 안 읽느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어떤 문학, 비문학, 재심은 독해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재심은 독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볼 것 같아요? 사탐, 국어 시간 혹은 문학 시간에 배웠던 뭐 물어봐?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물어봐요.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나오는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감적 듣기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 국어 교과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공감적 듣기의 양상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물어봐요. 눈이 간지럽죠? 공감적 듣기가 어떻게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나는지, 시에서, 소설에서,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물어본다니까요. 교과서의 주요 개념,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이 중요하냐, 형평성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평등이 중요하냐, 교과서의 주요 개념이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예전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어떤 철학 지문, 인문학 지문 이런 거 안 나와요.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림, 교과서에 들어있는 문학 작품, 거기에서 교과서에 들어있는 개념과 연결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가, 독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최근 논술 문제의 주요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논술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 전부 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다 보니까 유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유사 문제의 증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A 대학의 문제가 B 대학에 나와. B 대학의 문제는 C 대학의 문제에 나와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나와.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사이에는 대학들 사이에 문제들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심지어는 나왔던 제시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낯선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논술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수능 지문에서 EBS 교재에서 나왔던 읽었던 제시문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일단. 근데 학생들은 선생님 저 글 못 쓰는데 어려워한다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유사 문제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요. 대학별로는 또 이렇게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수능에서 조금 어려운 글쓰기 형태인 어떤 약수령 논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수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수능 제시문에서 한 100자, 150자 정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의 어떤 부분을 딱 갖다 놓고 요 시어의 의미를 쓰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약수령 문제.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예를 들어 고려대 세종이라든지 수원대라든지 가천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약수령 문제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요. 근데 이 선발하는 비중이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논술 막 공부하다가 9월 달쯤에 한 달 정도만 빡세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은 어렵지 않다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은 돼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1등급을 맞잖아. 그러면 약수령 논술에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연습은 한 달 정도 빡세게 하시면 됩니다. 아예 학교마다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면요. 문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논술의 어떤 그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논술 강의를 2005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인 어떤 통합교과형 논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내가 봐도 요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쓰지 하는 논술 문제가 나왔다니까. 심지어는 제가 대학 때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논술 주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학적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주제들이 논술에 다 나왔어. 2005년, 6년, 7년, 8년, 한 9년, 10년 요 정도까지. 근데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이 2015년도인가요? 시행되고 나서 선행학습 평가를 매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대학의 논술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후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때부터 2015, 16부터 지금 문제의 난이도는 많이 유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언제냐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논술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논술이 사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소리가 많았잖아. 그래서 대략 한 2017, 18 요 정도쯤부터는 논술 문제 난이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논술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 대학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논술 문제를 내는 패턴들이요. 거의 유사해요. 거의 뭐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째 거의 10년 넘게 유사한 패턴을 내고 있고 경희대도 유사한 패턴들의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어떤 정형화가 거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최근 대학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가 곧 논술 공부예요. 그럼 국어 플러스 논술은 결국 뭐라고요? 독해 문제라니까, 독해 문제. 논술 시험이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하면 국어 실력이 오릅니다. 국어 공부를 잘하면요, 논술 실력도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 이러한 어떤 경향에 따라서 보면 결론을 내리면 뭐냐? 논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더 이상 논술이
진짜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소양이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 논술 어려워! 하면서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2 학생입니다. 고2 뭐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고2 학생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니 고2 때부터 일찌감치 국어를 열심히 파. 문학 작품, 비문학 다양한 제시문들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논술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논술을 합격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오늘 강의 뭐라고? 고2 논술 합격의 모든 것에 대한 강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논술 합격하려면 뭘 해야 된다? 국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리고 논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개념만 좀 잡아둬라.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방학 때 고2 학생들 강의를 하니까 시간 되면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쓴 교재입니다. 고2 독해력 교재인데 1권, 2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옆에 책을 놔뒀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요. 책 가져올게요. 자,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1권. 화면은 반대로 나오네요. 독해력 1권, 2권. 이렇게 독해력 1권, 2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사실 거의 1권만 쓰게 합니다. 그래서 독해력 1권은 매일 한 80개 정도 엄선한 대학에서 전부 다 기출됐던 제시문과 수능에서 나왔던 제시문들을 넣어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독해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럼 제가 앞부분에 보면은 독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물론 수업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독해력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에 2개씩, 최소 2개씩 한 달 동안 빡세게 독해 연습을 시켜서 어떤 제시문이든 자신감 있게 독해하는 어떤 요령을 조금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제시문들이 들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는지 그 연습을 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제가 수업 때보다는 이건 개별 과제로 줍니다. 과제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논술은 첫 번째로 뭐라고 해요? 독해야, 독해. 그죠? 독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잖아, 개념. 그래서 독해 연습을 이렇게 시키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개념 연습을 시킵니다. 개념. 그러니까, 이 개념 연습은 뭐냐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국어, 수학, 저는 이과 출신인데 철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잡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공계 쪽 책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뭐 토마스 쿤, 패러다임, 뭐 이런 책들 뭐 논술에서도 자주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죠? 저기 우연과 필연 같은 책들, 자크 모노 노벨 생물학상 받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생물에서 어떻게 진화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는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설명한 책입니다. 여튼 잡다하게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국어 이렇게 수능 지문에 나오는 어려운 비문학 지문, 잡다한 지문들 제가 어지간하면 다 설명합니다. 자, 제 자랑이고요. 자, 그러니까 필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교과서에 들어있는 필수 개념, 효율성, 형평성, 자유, 평등, 어때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 이런 개념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요. 요게 이 필수 개념 앞부분에 들어있고요. 주요 개념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익히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이라든지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어떤 제시문들을 어때요? 개념만 짝짝짝 머릿속에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수업에서 이 마인드맵을 그려서 요 개념은 저 개념이랑 연결시켜 있고,
세계화를 공부하면 요런 것들이 세트로 묶여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마인드맵을 보여주고 그 마인드맵이 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이 하나하나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의미의 그물망 속에서 쭉 얽혀 있도록, 엮여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서의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연습을 조금 시키고요. 그리고 설령 논술 제시문이나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낯선 제시문이나 개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낯선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의미의 그물망과 엮어서 이해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과정을 제가 고2 수업에서 해요. 사실 저는 고3 수업은 어때요? 고3 논술은 딱 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수업에서는 이렇게 잡다하게 다른 얘기를 잘 못해요. 주어진 시간 안에 글 빡 쓰고 어때? 정확히 답 나오는 수업을 딱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물론 딴 얘기를 많이 못한다고요. 근데 고2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비문학, 문학, 그리고 수능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시문, 논술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제가 풍부하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엄청 재밌어요. 특히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자기의 어떤 관심사가 조금 뚜렷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요게 두 번째로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마인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옛날에 교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마인드맵을 그려진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 책에서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 넣어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고2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요. 수업을 통해서 뭘 한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익히고요. 제시문 독해하는 연습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메인 과제고 요걸 통해서 국어와 논술이 다른 게 아니구나. 국어와 논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아,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아니 국어 열심히 하고 논술 열심히 하면 어때요? 수능도 오르고 논술도 오르니까 대학 갈 때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삼고 있는 그래서 고2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논술로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논술로 대학을 가려면 어떤 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제가 몇 분이나 떠들었는지 잠깐 봤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한 게 뭐라고 했죠? 두 번째로 이야기할 학생들의 어떤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결단. 자, 솔직한 얘기로 고2 학생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요걸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학생들 몰라요. 그냥 학교에서 내신 열심히 해. 근데 내신 열심히 해. 수능 열심히 해. 솔직한 얘기로 수능 공부는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내신 어느 정도 따고 해야지 하는데 막상 수능 공부는 또 별도로 안 하잖아.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사탐은 고3 때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고 영어 수학 막 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2 여름방학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지를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을. 그래서 나는 내신으로 못 가겠다. 학생부로 못 가겠다 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그 대학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얼마 높지가 않아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합불 자료가 나오잖아요. 외대 보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6등급, 7등급까지가 있어요. 합격자가 나온다고. 내신. 그래서 학부모님들 잘 몰라요. 특히 외대는 용인 캠퍼스가 있잖아요. 용인 캠퍼스가 한 6등급까지 합격자가 나오고요. 서울 캠퍼스는 5.5등급까지가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숙지를 충분히 최근에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들의 내신 반영 비율이 전부 다 거의 낮아졌어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논술을 잘하는 애들만 뽑겠다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 같은 건 그렇고,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잘 알려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논술도 봐봐요. 논술 문제를 실제 써봐야 돼. 실제 써볼 것. 논술 문제를 써봐야 어떻게 돼?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좀 써봐야죠. 안 그래요? 문제도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실제 기출문제들 풀어보게 하고요. 야, 요 정도면 별로 안 어렵잖아. 할 수 있잖아. 그래야지 도전해볼 용기가 생기잖아요. 문제도 안 써보고 못해 이러고 있으면, 자, 한 달이라도 해봐. 해보고 안 맞으면 때려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선택의 기회를 좀 주셔야 됩니다. 논술 문제도 실제 좀 써보고 해보면,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구나를 학생들이 충분히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논술 문제를 써보고 나면, 최근에 논술 문제는 학교마다 다양해요. 써보면 바로 나옵니다. 아유, 얘는 짧게 딱딱 떨어지는 대학을 써야 되겠다. 카톨릭대라든지 아니면 동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요, 길고 복잡한 게 아니야. 대학이 딱 원하는 그거, 중앙대 이런 스타일은, 카톨릭대, 동국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학교가 원하는 바로 그거 딱 써야 돼요. 그것 말고 딴 거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논술 문제를 실제로 딱 써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글쓰기 패턴에 맞는 대학이 나와요. 근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써보면요, 야, 너는 여기 갈 수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써보고 나면 지원대학 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학 군을 확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요런 대학 가면 되겠구나. 이런 대학 도전해 볼 만한데? 실제로 해보면, 써보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할 수 있다? 야, 넌 여기 갈 수 있어. 힘 좀 내봐. 라고 어때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잖아.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결단을 못해. 애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첫째가 작년에 대학을 갔고 둘째가 지금 고3인데, 학생이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걸 해보는 걸 봐야, 야, 너는 이렇게 대학을 가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의 학생부를 처음 본 게 언제냐면 2학년 끝나고 학생부를 처음 봅니다. 그 전까지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학을 가고 싶으면 미친 듯이 하고. 근데 저희 둘째는 지금 고3인데 학생부가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대학을 잘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저는 학생부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물론 아이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줘요. 제가 집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설명충이에요, 설명충. 쟤한테 뭔가 물어보면 설명을 주저리 하니까 아이가 아빠는 설명충이야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지원대학군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 동기부여가 되잖아.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붙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나도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겠구나라고 하고 어때요? 남은 기간 내가 온 에너지를 내가 할 수 있는데 쏟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정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남은 기간 해야 될 공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뭐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방향이라든지 목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첨삭하거나 할 때도 야 이래 어설프게 할 거면 때려쳐 왜 해? 시간 아깝고 돈 아깝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러이러하게 준비가 돼서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가겠구나 라는 학생한테 밀어붙이지 답 없는 학생들한테 안 밀어붙여요. 그거는 저도 에너지 낭비고 학생들도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대학 고2 대학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학생들 동기부여 어떤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2 학생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국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과애들이 문이과 통합이 돼가지고 이과애들이 문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과애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국어 논술을 꽉 쥐어잡고 대학을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고2 논술 합격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것들은 질문 주시고요. 프라임 리더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고2 제 수업에 관한 어떤 안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